네, 이 시간은 궁궐 장식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궁궐에 갔을 때 커다란 그 집, 그 전각들만 눈에 이제 띄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각들과 그 정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장식물에 대해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문양들이나 뭔가 이 의미가 있는 동물성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조각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보지 않는, 그리고 보더라도 이게 무슨 그 의미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궁궐을 가면 좀 더 이렇게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상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징에 대해서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또 자기가 이러해서 근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그 문화유청 전문위원이시면서 현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님으로 계시나요? 그런 허균 그 저자의 궁궐장식 이라는 그 도서에서 좀 많은 참조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옛사람들도 이런 장식에 대해서 많은 좀 그 기록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뚱맞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그래도 그 조상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념적인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농축된 그 의미들, 이들이 이 궁궐에서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궁궐을 그 광화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치라는 그런 그 동물상인데요. 그 해치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신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처음 들어가실 때 보면은 그 문 밖에 있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저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비현실적인 현재 존재하지 않은 그런 형성을 가진 동물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해치가 갖는 의미는 관원들이 궁궐에 들어갈 때 저렇게 그 큰 눈으로 부라리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형상이죠. 그래서 저게 해치인데, 해태로도 불리고요. 해타라도 불리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닮았기도 하고 소를 닮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조각해서 조합해서 저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신비스러운 그 경외감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거를 가졌습니다. 그 경외감과 공포감을 갖게 했던 거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런 그 해치이기 때문에 저 해치가 잘못했을 때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정의를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뿔로 받아버리고 또 심하게는 먹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치가 이제 저런 의미와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궁궐 앞에 저렇게 배치를 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 때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은 관원들이 해치와 저 광화문의 사이에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그 안에서 이렇게 있거나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부터는 해치와 광화문 사이에 말을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전교를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도 상당히 이 광화문 앞은 함부로
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해치를 갖고 있는 이에서 알 수가 좀 있습니다. 자, 저거는 1900년대와 1910년대의 그 사진인데 광화문에서 해치 사이가 상당히 그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7, 80m가 원래는 떨어져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치가 광화문 앞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옆에 벽에 좌우로. 그런데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습입니다. 이게 법의 옛날 글자입니다. 법의 옛날 글자. 그러니까 지금의 법자 말고 한문으로. 근데 그 옛날의 법자를 저렇게 썼는데 아주 중국에서 보면은 그 법자에 해치 치자가 들어가고 지금 쓰이는 법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죠? 그 해치 치자와 법자가 옛날 고대에 썼던 글자에 중국에 저렇게 애법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자는 수면처럼 평평하게 이 법이 만민의 평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수자가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저런 글자에도 해치자가 들어갔으니까 해치가 바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아주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의 신수상입니다. 그래서 궁궐 밖에 있고요.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의 아주 옛날 춘추 시대, 그러니까 전국 시대니 초나라 때니 그때서부터도 궁궐 밖에 저렇게 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그런 신수상,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짐승의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해치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궁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광화문을 이제 들어가면 또 바로 흥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례문을 또 지나가서 보면 이제 영제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금천이라고 하는데 금천이라는 말은 이제 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다리다라고 해서 금천교라고 합니다. 금천교회가 경복궁에 있는 이름은 영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제교에도 길상과 벽사의 동물인 신수상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천교회 이제 신수상으로는 철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록이 저렇게 4군데의 다리의 좌우로 어구를 개울의 바닥을 이렇게 지켜보듯이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철록도 이제 벽사와 어떤 그런 길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어구를 통해서 개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는 물리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해치처럼 저 동물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늘로 뒤집어 씌워 있고 뿔도 달려 있고 이런 현존하지 않는 동물들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기이한 형태를 갖게 됐고 이 사악한 기운이나 귀신들이 봤을 때도 공포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외형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록도 저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지 기능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조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조형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제교라는 다리를 건널 때 좌우에 저렇게 다리 주변에 저렇게 철록들이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이 궁궐을 보호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신수상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복궁에 있는 영제교는 아니고요. 창경궁에 있는 옥천교입니다. 그게 금천교는 옥천교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홍해 가운데에 교각의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려져서 끼어져 맞춰 있는 얼굴 형태를 귀면이라고 그래요. 이제 귀신의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있는데 저것도 경복궁에 있는 영지개처럼 어구로 들어오는 어떤 사악한 기운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들어오는 것을 엄두도 못 내게 저렇게 무섭게 한 얼굴로 보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궁궐에 들어가서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공포감스러운 귀신의 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것도 아까 철록과 같이 벽사의 기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재액을 물리치는, 그리고 재액을 미리 피하는 그런 것이 귀면과 철록이 바로 이 대궐의 문을 들어오면 그 전부터 해치가,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다리에 붙어 이제 진짜 궁궐로 들어가는 개울, 다리부터 해서 이런 벽사의 기능이 있는 철록과 귀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들이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유자재한 이 초능력,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의 편에서 서게 하는 귀신들. 그래서 더 나쁜 어떤 역병이나 궁궐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어떤 조짐들, 그런 거를 사전에 배격하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바로 다리 건너서 이제 정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러 가는데 보지 않는 부분에서도 저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궁궐에 갔을 때 한번 이렇게 다리 아랫부분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정각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저런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은 이 궁궐을 해하려는 이런 사악한 기운이나 요사스러운 귀신까지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던 이러한 장치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드러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천교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집, 정전, 법전이 나옵니다. 경복궁의 정전, 법전은 근정전이죠. 그래서 근정전에 또 들어가기 전에 근정문의 계단에도 있고요. 더욱더 크게 거는 이 근정전에 올라가기 전엔 답도라고 하는 곳에 중앙에 답도가 있고 이제 층계가 또 있는데 그 답도에 봉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셔서 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 답도에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게 봉황입니다. 그래서 저 봉황이 경복궁뿐만 아니라 모든 궁궐에 왕께서 지나가는 자리인 답도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봉황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조각되어 있을 텐데 저 봉황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어떤 벽사의 의미보다는 길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 발생되는 상서로운 그런 조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봉황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상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서 보고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봉황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봉황은 봉자는 수컷을 얘기하고 황자는 암컷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쌍수로 이제 같이 함께 있는 것들로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저 봉황은 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얻은 정치로 덕을 베풀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늘에
징조로 하늘이 인정하는 뜻으로 봉황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룰게끔 정치를 잘해서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황이 궁궐에 출연했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저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정사를 잘해야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이게 바로 저 답도에 있는 봉황이에요. 그냥 봉황을 새겼구나 라고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이 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새로우실 겁니다. 요순 시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전설상의 두 왕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일 우리 조선은 유교 이상주의를 표방하고 유교에 대한 기본 윤리, 인외의 지신, 그리고 경복궁의 수많은 정각의 이름들도 유교의 경전에서 따와서 많이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상정치에 실현을 하고자 했던 가장 모범적인 두 왕이 요임금과 순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설상의 두 임금이 펼쳤던 정치의 이상을 경복궁에서도 펼치려고 하는 게 바로 또 답도에 있는 봉황입니다. 요순 두 임금은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존경했던 임금이었냐면은 백성들이 한포고보를 아주 잔뜩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살았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고 그렇게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요임금과 수임금이 다스렸던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임금과 수임금이 다스렸던 궁궐에는 봉황이 항시 춤을 추고 살았대요. 그리고 음악도 끊이지 않고 봉황이 항상, 그러니까 봉황이 항시 춤을 추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건 하늘이 요임금과 수임금을 칭송한 거고 그의 정치를 인정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 답도에도 봉황을 새겨서 요임금과 수임금 때처럼 태평성대한 나라다라는 것, 하늘이 인정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의 기원이 또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봉황이 지금 답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저 답도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 보면 정전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천정에 또 봉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은 용이 있기 때문에 저 봉황은 창경궁의 명정전에 있는 천장이에요. 저 사진은요. 그러니까 저렇게 봉황이 또 한 쌍이 같이 마주보면서 오색 구름 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천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날개를 펄럭이면서, 즉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께서 정전에서 있으시면서 신하들과 국가적인 큰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고 하면서 봉황이 천정에 있다라는 건 내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다. 국가를 잘 다스렸다. 덕으로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봉황이 와서 증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정을 바라봤을 때 왕이 아이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요순 임금 때처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배불리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이 또 뜨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겠죠. 그래서 천정에 저렇게 창덕궁의 인정전이나 창경궁의 명정전에 봉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궐에 갔을 때 정전에서 위를 봐서 용이 있는지 또 봉황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천장이 아주 아름답게 꽃 문양으로
이렇게 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봉황도 그런 의미로 그 정전 안 천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또 그 서초라고 있습니다. 이 서초는 뭐냐면 이제 그 답도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층계의 수직면에 그 줄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초를 써가지고 상서로운 풀이다. 상서로운 풀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서초는 아주 많습니다. 궁궐에. 그 계단에 같은 데 보면은 소맷돌이나 계단 주변에 저런 그 서초가 상당히 많이 그 조각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밋밋해 있으니까 그냥 그 조형미로 그냥 그려 놓은 것도 있지만 또 아주 깊은 뜻이 저 안에 또 들어 있어요. 그 서초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명협이라고 불렀습니다. 명협. 이 명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달력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력풀 또는 책력풀.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역초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것을 서초라고 우리가 부르고 문양으로 부를 때는 당초문.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풀의 그 줄기다. 그래서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또 권초문이라고도 해요. 풀이 말려 있어서 권초문인데 당나라 때 유행했던 권초문이 바로 서초다. 그 서초는 상서로운 풀. 그리고 중국에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요임금 때, 그럴 때 그 궁궐에서는 계단에서 명협이 자라났다고 해요. 명협이. 명협은 이제 풀의 이름인데 그 풀이 봉황이 춤추고 막 그런 그 궁궐에 그 계단에서는 저 명협이 자라났는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명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협은 첫날에 한 잎이 피고 그래서 그 다음 달 또 두 잎이 피고 그래가지고 보름 때는 15개가 피고 16일째는 한 잎이 지고 해서 30일째 때는 다 지고 또 다시 피고 그래서 그 풀을 보고 우리가 그 달력처럼 일제를 알 수 있어서 달력풀이다, 책력풀이다, 나중에는 역초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풀 이름이 그 뜻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상서로운 풀. 왜냐하면 요임금 때 궁궐에서 계단에서 나는 그 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서로운 그 풀로서 또 우리가 그 불리었고 그 아까 말했던 봉황처럼 어떤 그 태평성대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풀이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초 문양으로 저렇게 계단과 소맷돌이나 같은 곳에 조각을 해서 새겨놓은 거예요.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나기를 바랬던 길상의 문양인 것이죠.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면서 저렇게 궁궐은 곳곳에 화강암으로 새겨져 있는 곳은 봉황이나 서초나 이러한 것들로 조각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곳곳에 저렇게 그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궁궐을 만들었던 그 장인이나 저거를 설계했던 그 뭐 학자들이나 다 의미가 담겨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그 맡겨져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볼 게 뭐냐면 태극입니다. 이 봉황이나 서초나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태극 문양 있죠. 위에 빨간 부분을 양이라고 하고 아래 그 청색 부분을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이와 음이가 서로 바람 그 도리처럼 그 회전하면서 맞물려 있잖아요. 그것이 하여튼 상당히 그 심오한 철학에 담겨 있는 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태극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니까 저 문양들이 궁궐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인간의 도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있는 어떤 모양이다. 그리고 우주의 생성 이러한 것들이 또 담겨져 있다. 또 얘기하고요. 또 다른 그거는 조화와 상생,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 어떤 그 우주의 운영, 그 작용 이런 것들도 전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육에서도 많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극의 그 문양들이 저기는 이제 그 계단에 올라갈 때 이 소맷돌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태극 문양이 저렇게 소용돌이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창경궁의 그 흥하문인데 저기에는 2층 그 누각에 보면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태극 문양이 이렇게 있지요. 그 창덕궁의 그 도남문에도 있고 궁궐 내부에도 많습니다. 그 종묘에 들어가면 정전에 남문에 그러니까 정문에 신방목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 칼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태극이 있고요. 동문에도 있고요. 2태극, 3태극 이런 문양들은 많이 지금 그 궁궐에 그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태극은 우리 민간 신앙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이 3태극 문양들은. 그래서 저는 그 태극들이 궁궐에 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 문양들은 또 2태극, 3태극 이런 또 문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2태극은 방금 그 우리가 봤던 이런 그 많은 곳에 있고 또 3태극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이전에는 3태극이 대세였대요. 3태극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2태극은 그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어떤 그 조화, 상생 이런 것들을 의미한대요. 더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 3태극은 거기에 이제 인간이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또 어떤 심화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함께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또 이 3태극에 또 담겨져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음양 어태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주역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유심히 많이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은 봤을 텐데 이태극 양극 모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에 있는 점은 그 안에서 음이 발생하고 음이에 있는 점은 그 안에서 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온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상대가 나의 근원의 원리다. 상대가 근원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제가 있어야 내가 있는 그런 것들 우주도 그러니까 내가 있어 이런 더 아주 그냥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3태극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도 잘 모르니까 책들을 보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저거를 갖고 온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몽골 국기예요. 우리나라 국기뿐만 아니라 몽골 국기에 저렇게 음양 어태극, 태극 문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티벳 망명정부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도 저 하단에 보면 그 태극 문양이 있죠. 음양 어태극. 그래서 그 안에도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게 그냥 이 중국에서 주역책임에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에 있는 조각이나 이런 그 석축에 보면 태극 문양이 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래서 그러한 철학들을 그 안에 담고 있었고 그 관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궁궐들에 건축했을 때도 조각에서 새겨 넣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정전에서 바로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로가 이제 그 좌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향로는
그 정전에서 국가의 큰 행사, 그리고 의식을 치를 때 향로에 그 연기를 피우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연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명을 받아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내가 국가적인 큰 행사나 의식을 행할 때 왕께 왕이 그 하늘로부터 소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을 장엄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향로는 유교의 국가로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갖고 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로가 그 앞에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면에도 이렇게 그 어떤 길상적인 거 아니면 어떤 그 벽사적인 거 이런 문양이나 글자 이런 것들도 새겨져 있고 뚜껑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근정전에 있는 것은 뚜껑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또 이 정전에 다른 그 궁궐에 있는 정전에 없는 것이 이 근정전에는 월대의 사신상과 12신상이 있습니다. 이 사신상은 하늘에 있는 사방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방에 있는 주작, 그리고 동방에 있는 청룡, 서쪽에 있는 백호, 북쪽에 있는 현무, 막 이런 신들이 그 이순지가 쓴 옛날에 천문지, 세종 때 천문학자인 이순지가 쓴 천문지 같은 데 보면은 저 사신상이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 북쪽, 남쪽, 이렇게 서쪽, 이렇게 동쪽에 있는 별자리의 무리를 보고 만든 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정전 난간의 네 군데에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사방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12지신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동물들을 또 12지신을 둘레 배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신은 그 시간적인 어떤 세월의 그러니까 그 주기적인 순환 이런 것들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의미도 있고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적인 어떤 그런 그 영역과 시간적인 그런 영역을 함께 모아둔 것이 근정전 월대인 것이에요. 근정전 주변인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뜻으로서 사신상과 12신상이 그 난간에 있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귀여운 그런 동물상들도 또 이렇게 같이 그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그 정전과 다르게 좀 장엄하게 새겨진 것이 또 정전입니다.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궁궐 갈 때 또 잊지 마시고 한번 쭉 한 바퀴 돌아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정전 안에 보시면은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는 뭐냐면 정전 안에 쓱 들여다보면 정면에 어자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자가 있는 곳이 저렇게 그 두 기둥의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궁궐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각인 정전에 또 이 정전 안에서 가장 존엄한 자리, 이 어자에 있는 곳이 바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앉을 수도 없거니와 저 안에 올라갈 수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단가예요. 그래서 이에 그 이제 왕께서 앉으셔서 군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 한 명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가는 정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군데 딱 있다면 선원전. 그러니까 지금은 신선원전인데요. 왕의 조상님들의 어진들, 초성화가 모셔져 있는 것도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국가이니까 저런 정전과 그 선원전 두 곳에만 저렇게 단가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그 권위 있는 자리인지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단가가 저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단가 뒤에 보시면은 1월 오봉병이 있습니다. 1월 오봉병.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는 모든 정전과 또는 임금이 계시는 자리에 저게 병풍으로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외유를 가셨을 때도 그 뒤에는 저 1월 오봉병을 놓기도 하죠. 자,
그냥 또 저 그림을 보시면 참 그림이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인데 또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해와 달이 있죠. 해와 달이 있고 저거는 왕과 왕비를 뜻한다기도 하고요. 또는 음양을 뜻한다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1호를 그냥 하나로서의 왕을 비유하기도 해요. 온 천지를 해와 달이 비추듯이 왕의 덕이 미물까지도 모든 구석에다 비춘다. 왕의 덕이 그런 의미로 해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산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산이 5개가 있는 것은 전 국토를 의미해요. 그리고 오악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에는 금강산, 서쪽에는 묘양산, 남쪽에는 지리산, 그리고 중앙에는 삼각산, 북한산 다 얘기했나요? 4군데? 5군데?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그렸는데 그 얘기는 전 국토, 전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 오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폭포가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면서 물결이 일어났습니까? 그 파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는 신하들이 백관들이 조정에 모여서 임금을 아련한다. 즉 조회의 장면이에요. 신하들이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조정에 들어와서 임금을 아련하는 모습.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져서 바다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의 관원들이 품계를 가진 관원들이 흉배를 배에 차지 않습니까? 학이나 호랑이를. 그럼 흉배를 좀 자세히 보시면 흉배 하단부에 그 동물상 아래에 저 이를 보면 밑에 있는 파도 모양, 물결 모양이 다 있어요. 그거 의미는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이 바다가 파도가 바다의 조류잖아요, 조류. 그 조류이기 때문에 그게 조종조의 조자와 발음이 같다고 그래서 이 파도를 조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흉배 아래 파도 치는 물결들이 물방울이 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을 또 이제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흉배도 자세히 보시면 다 그 그림이 또 그려져 있고 그 일을 오봉봉에도 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맞다,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항상 이제 이 상징은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저 모양이 있는 것이고요. 저 양옆에 있는 소나무는 어떤 왕조가 장구하고 장생하고 왕조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소나무를 저렇게 해놓은 것이죠. 절개와 지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장수의 상징으로 소나무를 또 얘기하니까 저렇게 생겨서 대대로 왕조가 번영되고 하는 뜻으로 저 1월 오봉병 그리고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1월 오왁도 또는 1월 오봉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월 오봉병이 항상 왕의 뒤에 있고 왕께서 저 가운데 딱 앉으셔서 천하의 중심에서 사방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심오한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병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런 그 뜻들로 보면 좀 우리가 다음에 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 천장에 보면 아까 봉황이 있었고 또 다른 궁궐에는 황룡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근정전 천장인데 여기는 황룡이 그 2마리가 저렇게 돌면서 있는 장엄한 그 웅장한 뭔가 이렇게 더 권위가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의 중화전 네 있습니다. 그 고종이 조선 후기에 지었고 중화전은 이 대한제국의 황제의 나라 궁궐이니까 또 황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용도 왕이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 황룡이 상당히 좀 무소불위하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영리하면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막 이러한 아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과 비유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특별한 상상의 동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그림이 황룡이기도 합니다. 자, 또 정각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주는 잡상입니다. 이 잡상은 잡다한 물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서 황룡이 있었고 나와서 보면은 지붕에 추녀 마루에 저렇게 잡다한 물상, 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저 잡상의 수가 많으면은 좀 정각의 품격이 격이 높다고 하고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신분이 높은 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번 궁궐에 가서 이 지붕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 잡상은 맨 앞에 있는 그 잡상은 대당사부, 선행자, 사오종, 저팔계, 이런 서유기에 등장하는 현장법사와 그리고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잡상수가 많은 거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마화상, 삼살보살 이런 또 이 도교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이름들이 또 쭉 도열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지붕에 또 도열했던 이유는 저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이나 손오공이나 저팔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법력으로 그리고 꾀로 힘으로 요괴를 물리치면서 불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붕에서 하늘을 보면서 궁궐로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 그리고 화마, 불귀신, 액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의미로 저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적이고 도교적이고 이런 것들이 재앙을 물리치거나 그리고 길상,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거라면 배격하지 않고 수용해서 궁궐의 많은 곳에 저렇게 조용히 놓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았어요. 유교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백성들에게 태평성을 이루는 것들이라면 불교적이고 도교적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잡상 의미가 방금 말했던 그런 뜻으로 있는데 방금 제가 어떤 신분이 높은 분이나 정각이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잡상수가 많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게 경회로 같은 경우는 막 11개인데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같은 경우는 7개, 사정전도 7개 이렇게 또 적어요. 또 창경궁 같은 경우는 명정전에 5개, 또 편전인 문정전도 5개, 정전과 편전이 똑같고 근데 정전과 편전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만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쩌면 사용 용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놨지만 더 큰 의미는 어떤 사용자가 쓰임새의 중요도 그런 것들이 또 좀 더 있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잡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전각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경저 뒤에 신종왕후 데뷔를 해서 지어진 자경전 같은 경우는 십장색 굴뚝이 유명하고 거기에는 장생불로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대위에 정각 뒤에 보시면 각 방마다 나오는 그 아래 이 언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굴뚝 하나에 위에 부분 지붕에 굴뚝 이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나오고 그 벽면에는 십장생들, 돌, 바위, 학, 사슴 좋은 것, 장수하는 것들, 문양과 식물들, 그리고 학이 영지를 품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는 불가사리라고 그래가지고 쇠를 먹는다고 하는 그런 또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면 장구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오래 살 수 있는 마음을 저기에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게 궁궐은 길상과 벽사가 곳곳에 어떤 중요한 정각에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상에 있는 계단을 오른다거나 다리를 걷는다거나 보면 지붕에도 있고 굴뚝에도 있고 이런 구석구석에 길상과 벽사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살았던 곳을 단순하게 큰 집만 웅장하고 근엄한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는데 모두 평안하고 다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또 구석구석에 상징으로 있다는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